여러분, 문화지능 CQ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능지수를 나타내는 IQ, 감성지수를 나타내는 EQ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지능 CQ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Q의 하위 역량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SK 구성원 분들의 현지 행동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지능에 대해 학습하기에 앞서 어느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한 주재원의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제3자의 관점에서 이 사례 속에서 만약 파견 전 예비 주재원이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에서 좀 더 준비했어야 했는지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재원분의 사례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생산 공장에서 주재원으로 있을 때 이분은 판매 관리팀 팀장이었습니다. 부임 초기 제품 프로세싱을 위해 현지 한국 협력업체 주재원과 협의해서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한국인 중심으로 업무를 협의하다 보니 현지인들과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기에 시장에 인도해서 판매를 지원하도록 현지 한국협력업체 김 과장과 협의해서 오버타임을 실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김 과장은 그분보다 직급도 아래이고 한국 조직문화 정서상 보통 모두가 따르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현지인 매니저는 달랐습니다. 오버타임에 대해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냅니다. 오늘 오버타임을 하면 내일 프로세싱할 물량이 많지 않아서 팀원들을 조기 귀가시켜야 해요. 오버타임까지 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현지 매니저의 입장은 오버타임을 해서라도 긴급히 처리하여 재고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느냐는 불만이었던 것이죠. 판매관리팀의 현지인 매니저와 주재원, 현지 한국협력업체 담당 현지인 매니저와 주재원, 이들 모두 함께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고 정상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가져가서 결정하자는 것이 이 현지인 매니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경영층이 시키면 무조건 실행에 옮기고 나중에 협상하는 이 회사의 조직 문화와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긴급히 현지인 매니저와 주재원을 모아놓고 경영층의 지시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현지인 매니저에게 설명을 하자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호 협의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고 향후에는 현지인 매니저와 주재원 대표가 모여서 공동으로 결론을 도출하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 주재원의 경험,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진 않으셨는지요? 다행히 이분은 슬기롭게 대처해서 미국 현지 직원과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문화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개념화하고 있는 문화지능 CQ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지능을 개념, 학습 가능성, 하위 역량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겠습니다. 문화지능 또는 문화지수는 비즈니스, 교육, 정부 및 학술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문화와 문화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문화지능 CQ라는 용어는 경영학자인 순 앙과 린 벤다인이 수행한 연구로 문화 간 협업과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고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들 학자들에 따르면 문화지능은 다른 문화 지역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됩니다. 문화지능은 동기, 부여, 행동, 인지 및 메타인지의 4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로 다른 국가, 민족, 조직, 세대, 사회 계층 등의 다양한 하위 문화와 같은 다문화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누구나 배우고 높일 수 있습니다.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춘지 선정 어느 100대 기업의 한 부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경영인 회의 기조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 미국인 부회장은 연설의 절반 가까이를 아시아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으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1년에 200일 이상을 아시아에서 보냅니다. 이곳 음식도 무척 좋아하고요. 아시아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가 곧 미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이곳에 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청중들 모두가 아시아에 대한 그의 열정을 반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오자 뭔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당신의 깊은 애정으로 인해 바뀌게 된 비즈니스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구체적인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회사의 이사진에 아시안이 몇 명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분기마다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까지 매번 오기에는 너무 멀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시아인들과 아시아 시장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리더십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역시 설득력 있는 대답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인 경영자는 분명 달변의 웅변가였고 능력 있는 경영자였습니다. 호감을 주는 성격에 인상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돋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과 매력이 아시아인 앞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그의 역량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인 자리를 놓고 거의 동일한 이력을 소유한 2명의 후보자가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글로벌 경영에도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지능 연구를 통해 분명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문화지능은 어딘가에서 일하고 살아봤다고 해서 저절로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화지능은 누구나 저절로 가질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누구나 예외 없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SK 구성원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지능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런던이나 싱가포르에서 자란 사람이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사람보다 문화지능이 높을까요? MZ세대들이 베이비붐 세대들보다 문화지능이 높을까요? 아니면 해외 경험이나 정규 교육 정도가 문화지능에 영향을 미칠까요? 매우 오랜 기간 해외에서 근무했던 사업가와 외교관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어떨 때는 상당히 낮아 보였습니다. 반대로 해외 경험이 적은 관리자들이 다른 문화적 환경에 능숙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효과적인 해외 취재원의 임무 수행과 역할을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 문화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역량 4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문화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역량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지능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어진
IQ, EQ, SQ, PQ 등 지능 연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능 연구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인 기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나온 개념입니다. 실천적인 맥락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따른 소통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죠. 4가지 구성 역량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CQ 동기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자신의 관심과 확신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혼재된 상황을 피하지 않고 도전하려는 충분한 동기부여의 측면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 동기입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에 대한 정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외적 동기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다문화적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문화지능의 2번째 하위 역량은 CQ 지식입니다. 인지적인 측면으로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 간에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또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모든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지식으로 알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주재원의 경우에는 파견되는 체류국의 사회 문화적 특징이나 중요한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고 이것이 상대방과의 소통과 협업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문화마다 다른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상이한 이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당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입니다. 즉, 사회마다 다른 시스템, 관습, 규범, 가치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파견되시는 사업 분야마다 다른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지능 CQ의 3번째 하위 역량은 CQ 전략입니다. 메타인지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경험한 다양한 문화적 상황과 경험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행동으로 실행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간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 맞는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역량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인지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문화 간 만남에 대비해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단계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무슨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인지 준비하고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2번째 단계는 인지하기입니다. 우리와 상대방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순조롭게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점검하는 것입니다. 실제 벌어진 일과 미리 예상해 준비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점검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번 실수를 안 하는 것입니다. CQ 문화지능의 4번째 하위 역량은 CQ 행동입니다. 수립된 전략을 기반으로 새로운 상황과 맥락에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맞출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간 상호작용을 위한 개인 행동의 적절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인 것이죠. 이 역량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의 표현, 언어적인 행위, 비언어적인 행위, 준언어적인 행위, 언어 외적인 상황 준비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4가지 하위 역량이 모두 합쳐져서 문화지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재원이나 해외 업무 유관자가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문화지능을 이 4가지 하위 역량으로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CQ 동기. 현지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지식적 이해와 업무 수행 계획을 세우기 앞서 요청되는 에너지와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CQ 지식. 현지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문화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CQ 전략입니다. 문화에 대한 지식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단계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실제 상호작용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CQ 행동입니다. 현지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지능의 개념의 정의, 학습 가능성, 하위 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문화지능은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역량으로 SK 구성원 분들께서 해외에서 업무를 하실 때 꼭 필요한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한국 주재원의 미국 현지 법인 사례에서 주재원에게 부족했던 문화지능의 하위 역량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해당 주재원은 미국 현지의 업무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는 차원에서 CQ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현지인들은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본사의 가치관과 방식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현지 파견에 앞서 현지인들의 소통 방식과 업무 성향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소통에 있어 명확하고 명시적인 정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처럼 본사에서 지시했다고 하면 따라주겠지라고 전제하고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고 세밀한 설명과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저맥락 소통 성향을 가진 미국 업무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위 역량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Q 동기 향상을 위한 투두 리스트입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내적 동기 부분입니다. 첫째, 편견과 선입견을 인정하라입니다. 우선 특정 사람들에 대한 내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흥미를 끄는 것부터 시작하라. 현지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찾아나가는 것은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활용하라. 때로는 낯선 현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적 동기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네 번째, 머릿속에 성공을 그려라. 성공적인 현지 업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결과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에게 보상하라. 자신이 조그맣게라도 이룬 업적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하고 보상해주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에너지를 충전시켜라. 현지 주재원 자신의 건강과 활력은 업무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과 관련된 투두리스트입니다. 일곱 번째, 통제력을 향상시켜라. 어떤 상황이라도 통제할 수 있다는 여러분만의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여행을 떠나라.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많이 가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CQ 드라이브, 동기의 투두 리스트였습니다. 다음은 CQ 지식 향상을 위한 투두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문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말 그대로 현지 문화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것보다 더 좋은 학습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구글의 스마트한 사용자가 되어라. 즉, 검색 엔진이나 인터넷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지식을 늘려라. 글로벌 지식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우리 사회나 우리나라 아니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넓히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어라입니다. 문학이나 영화 등은 타인의 눈을, 타인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의 다양한 가치관을 배워라. 문화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탐구하라.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자를 알기에 앞서서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이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라. 현지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휘와 생활 표현을 구사하는 것만으로도 현지 직원들이나 현지인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배우도록 노력하라. 자신에게 불편할 수도 있는 환경에서 의도적으로 들어가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지식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Q 코치를 활용하라. 여러분 주변에는 이 CQ 지식을 늘릴 수 있는 코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주재원 경험을 이미 하고 돌아온 선배 주재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다양한 조언들을 구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CQ 전략 향상을 위한 투두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지하기입니다. 이 단계의 첫 번째 사항은 일단 멈추고 주시하라입니다. 우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넓게 생각하라입니다. 어떤 대상을 볼 때 자신이 가진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느끼는 편안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인 것이 아닌 보다 큰 그림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일지를 써라입니다. 자신이 현지에서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과 그로부터 얻은 통찰과 배운 점을 기록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계획하기에서의 리스트입니다. 넷째, 소통의 기술을 익혀라. 잠시라도 좋으니 현지 직원들과 미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생각도 해보고 소통할 방법을 궁리해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높은 기대감은 버려라. 너무 높은 기대감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어쩌면 다소 진부할 수는 있지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기의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 상황을 재구성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재구성과 재검토에 달려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획의 정확성을 점검하라. 자신이 생각하고 구성한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질문을 하라. 이상하고 모호할 때는 관찰한 것을 질문하고 가정한 것을 질문하고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CQ 행동 향상을 위한 투두 리스트입니다. 먼저 비언어, 준언어, 언어 외적인 행위와 관련된 투두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행위 레퍼토리를 개발하라. 상대방의 나라에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알고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도 해보고 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금기는 금기시하라. 현지에서 금기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언어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최소한 현지 언어의 기초적인 어휘를 익혀라. 다섯 번째, 새로운 발음을 시도하라. 즉, 같은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 발음이 다를 수 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외국에서 상대방과 소통을 할 때는, 특히 제3의 언어로 소통을 할 때는 발화의 리듬,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표현의 태도와 관련됩니다. 일곱 번째, 도움이 필요하다면 겸손해져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다문화 조직에 참여해보라. 가급적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팀이나 그룹에서 함께 일을 해보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글로벌리티를 확보한다는 것은 다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수용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현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